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글입니다. 오늘은 김무성, 김문수가 이 정권을 구할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웬만한 충격도 흡수하는 철옹성입니다. 그런 박근혜 정권에 위기가 왔습니다. 당연히 이 위기는 외부의 견제와 감시에 의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야당은 무기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야당이 외부의 견제를 통해서 정권의 위기를 초래할 만큼 그런 힘을 행사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이 위기는 권력 내부의 균열에 의해서 온 겁니다. 말하자면 얼음장 갈라지듯이 어느 한 군데 균열이 생기면서 이 균열이 여러 갈래로 가지를 치면서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에 관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 리얼미터 조사로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 가장 낮은 30%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도 집권당을 중심으로 해서 외곽 세력이 단단히 결집되어 있습니다. 검찰도 권력에 의해서 철저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은 아직은 지금 닥친 위기 정도는 봉합할 여력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정권에는 또 다른 많은 어두운 그림자들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기가 계속 다양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추진하는 일방적인 개혁이고 다른 하나는 대선 주자들이 경쟁력이 없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김무성 당대표와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 차기 대권 주자라고 하는 분들이 경쟁력이 의심받는 이런 상황이 박근혜 정권이 숨겨진 위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 개혁을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요즘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 가지 박근혜 대통령이 하던 그동안 국정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면서 국정 실패, 실정, 국정 무능 이런 평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개혁을 통해서 반전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근혜 대통령 개혁에는 결함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혁하면서 정책의 대상과 개혁의 대상과 적대를 합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추진하면서 공무원과 교사들을 적대합니다. 노동조건을 바꾸겠다고 하면서 노동자와 대결을 하고 관피와 척결한다면서 관료와 갈등하고 대북정책 추진하면서 북한과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결 상황을 전방위적으로 만들어 놓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갈등과 대결 상태가 발생을 해도 이견을 조율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내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견도 조정하는 자질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의견이 다르면 바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돌을 불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즐겨 쓰는 비유로 단두대로 보냅니다. 정부 내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동안 진영 장관, 유진영 장관과 이견이 있다고 대립을 했고 결국 두 명의 장관을 모두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개혁에 성공하면은 이 갈등 비용을 보상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 흑폭풍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혁을 혼자 결정하고 이를 혼자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라든지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현재 개혁 추진 세력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결정한 것을 대통령의 결심을 뒤따라가서 집행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대통령 명령 하나만에 의존을 해서 개혁한다는 것 그거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개혁이라는 게 매우 원래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명령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 진행이 된다면은 박근혜 정권 주변의 적대 상황이 계속 확대될 것이고 결국 대통령 혼자 남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적들에 둘러싸여서 고립무원의 처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박근혜 정권이 지금 위기고 앞으로도 계속 위기 상황이 새로 생겨서 위기가 거듭
된다고 해서 다음 정권을 새누리당이 집권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라는 건 인물 선거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인물이 경쟁력이 있으면 인물이 가능성이 있으면 재집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권이 실정을 했어도 새누리당 정권이 괜찮은 후보를 내면은 재집권이 가능한 겁니다. 인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조직 역량의 차이입니다. 여기에서도 인물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잘 알다시피 조직 분열이 심하고 내적 통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거기에 비해서 새누리당은 당요 조직도 탄탄하고 지지자 그룹도 견고하고 조직적으로 상당히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하는 능력도 있고 그 리더십의 그 변화에도 잘 적응하고 그 새로 선출된 리더십이 갈등 해결 능력도 있습니다. 그 리더십의 변화에도 당 조직 기율이 잘 살아 있어서 기강이 잘 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적 안정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계파 구조로 되어 있죠. 이 계파 구조 때문에 당 조직 기강이 현재 엉망입니다. 물론 여당이 이런 조직적 이점을 갖고 있는 것은 원래 조직이 그렇다는 점도 있겠지만은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존재했었다는 것 때문에 당 조직이 안정화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 똑같은 맥락에서 그동안 야당이 지리멸렬한 것도 역시 유력한 대통령 후보들이 없었기 때문에 당 조직이 이렇게 망가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에 강력한 유력 후보가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박 대통령을 이어갈 리더십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정권이 망가진다 해도 차별화를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가진 후보가 새누리당 당내에서 나온다면 재집권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재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차별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노태우 대통령에서 김영삼 대통령으로 넘어갈 때 노태우 김영삼의 차이가 있듯이 김대중 대통령에서 노무현 대통령으로 넘어갈 때 김대중 노무현 차이가 있듯이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 넘어갈 때 이명박과 박근혜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같은 당내에서 정권을 계승한다 해도 그 인물이 이 차별성이 좀 뚜렷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김무성, 김문수 이 두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과 차별성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박근혜, 김무성, 김문수 이 세 사람 차별성이 과거 정권 계승에 성공했던 경우에 비교했을 때 별로 차별성이 없습니다. 우선 이념적 성향 측면에서 세 사람이 모두 강경 우파에 속합니다. 이념적으로 우파에 많이 다 치우쳐 있는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걸 앞으로 얼마나 박 대통령과 다르게 접근하는지 다르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거기에 새누리당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김무성 당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과연 박근혜 정권을 승계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우리 한번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무성 당대표는 새누리당 내 차기 대선 주자 가운데는 선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선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기세에 눌려서 숨지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금지하라는 이런 엄명을 내렸는데도 개헌 발언을 했다가 실수했다고 이렇게 사과까지 했는데 이런 그 김무성 당 대표의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약점이 잡혔고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정권에 커다란 분란이 발생하고 정권이 지금 흔들흔들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집권당 대표인 김무성
당 대표가 거의 꿀 먹은 벙어리처럼 이렇게 말을 앓고 있습니다. 겨우 하는 얘기는 새누리당과 대통령이 한 몸이다. 오히려 이렇게 일체화를 주장을 합니다. 위기의 정부와 집권당이 일체화를 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건데 그걸 무릅쓰고 김무성 대표는 일체화를 주장하면서 당 대통령 입장을 두둔하고 대통령 보위에 앞장서겠다는 이렇게 과시합니다. 물론 입 바른 소리라고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건 겨우 원칙적인 말에 불과합니다. 힘이 전혀 실려 있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김무성 당대표가 박 대통령의 뒤만 계속 따라가면은 김무성 당대표에게 기회가 올까요? 불확실합니다. 물론 박근혜 정권이 대성공을 거두면은 그건 뭐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 정부의 하는 일로 봐서는 정권 말기 박근혜 정권이 성공을 구가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전개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위기와 실정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고 차별된 자기의 이미지, 자기의 비전을 보여주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젠간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틈이 날 때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눈치 보다가 세월이 다가고 이 정권이 그대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숨겨진 위기가 또 있습니다. 바로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입니다. 만일 박근혜 정권이 실패로 끝난다면 차별화하고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 김무성 당대표가 딱 등장하면은 새누리당 정권이 다시 승계를 하고 재집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관적으로 흘러간다면 김무성 당대표가 그렇게 못해서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한다면 제2선에 나와서 치고 나가야 하는데 그것을 그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바로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입니다. 지금 다행히도 김무성 당대표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메인 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행보가 편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은 당직을 맡고는 있지만 그 비교적 자유로운 처지에 있습니다. 자기의 행보, 자기의 구상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이 지지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최근 김문수 위원장이 여기저기 강연을 다니면서 발언을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뉴라이트의 극우적 역사관에 근거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내용들이 황당하고요. 어떤 것들은 그 표현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천박한 것들이 많습니다. 가령 김문수 위원장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전국 초등학교에 동상이 많은데 그 동상 대부분이 이순신 세종대왕 동상 이런 것들인데 아니 지금이 조선시대냐 왜 그런 동상이 있느냐 이승만 박정희 동상 모든 초등학교에 다 세워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런 논리라면은 지금이 유신 시대입니까? 초등학생들에게 박정희를 숭배하라고 박정희 동상을 교정에 세운다면은 이거는 뭐 북한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도 두 사람 동상을 세우자 이랬는데 김문수 위원장이 광화문 광장 보니까 빈자리 많더라. 거기다가 두 사람 동상 더 세워도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에 금박 입힌 거대한 세종대왕 동상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거 어울리지 않는다. 금박을 입혀가지고 큼지막하게 이렇게 동상 세운 거는 세종대왕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으로도 부적합하고 이건 옛날 제3세기 아니면 제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는 그런 양식이고 모양이다. 안 맞는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 그런데 동상을 자꾸 세우자는 게 정말 제정신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은 아마 건국의 위대성을 널리 알리자 그런 취지 같습니다. 그런데 보수들 김문수 위원장에게 건국이 왜 자랑스러운 게 됐겠습니까? 건국을 언제부터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까? 그거는 해방 공간 속에서 분단국을 만든 건데
지금 분단국이 건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때 분단, 단독 정부다 이런 평가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랑스러운 건국으로 바뀌었습니까? 이거는 건국 산업화 민주화 3단계 현대사 역사 발전 단계론에 근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은 민주화 이후에 재해석된 역사일 뿐입니다. 민주화 이전에는 건국 산업화 민주화 이런 역사 발전론, 이런 역사 발전 단계로는 없었습니다. 민주화라는 성과가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건국 산업화 민주화 이런 3단계 틀이 만들어진 겁니다. 민주화라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 박정희, 미화도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국하고 산업화하고 그 결과가 민주화라는 긍정적인 이 결과를 가져왔으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시간적으로 앞 순서에 있었던 것을 원인으로 보고 그 시간상 뒤에 있는 걸 결과로 본 겁니다. 건국이 있었기 때문에 산업화를 하고 이렇게 건국과 산업화의 결과로 건국과 산업화가 있었으니까 민주화가 왔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거는 인과론을 뒤집은 겁니다.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비논리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 순서의 논리에 따라서 오늘날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든 모든 원인 그리고 민주화의 아버지 이게 다 결국은 건국으로 귀결됩니다. 건국에서 다 비롯됐다. 뭐 이런 식의 논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 건국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해방공간에서 좌우 대결 피 흘리는 좌우 테러, 좌우 폭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우익 백석 테러가 건국에도 도움이 되었으니까 서북청년단 같은 백색 테러 단체 활동도 건국에 중요한 공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서북청년단 활동도 자랑스러운 역사에 속한다. 이런 논리로까지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꾸로죠. 민주화가 있었기에 보수들이 말하는 자랑스러운 이 역사를 억지로 다시 만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일 지금 독재 체제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국 신화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건국이 독재를 낳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합니다. 이승만 우상화, 박정희 우상화가 가능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김문수 위원장은 또 서강대에 찾아서 대학생 상대 강연에서 서강대 동문이고 대통령이니까 박근혜 대통령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학생들이 긍정을 배우지 못하고 늘 부정과 비판만 하느냐 그거 잘못됐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제대로 느껴라. 이렇게 훈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생들 젊은이들 그런 태도는 다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자기 조상 대통령 욕하는 건 지성이 아니다. 그건 가짜 지성이다. 이렇게 김문수 위원장이 대학생들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훈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돈 없어서 결혼 못하는 그 젊은이들의 그 실상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건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이건 뭐 이게 무슨 이게 답입니까? 동문서답도 이런 동문서답이 있습니까?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직면한 문제, 사회 양극화, 청년 실업, 저출산 이게 한국 사회의 사랑 부족 때문에 발생한 상황입니까? 이 세상을 긍정할지 몰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김문수 위원장 진짜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김문수 위원장 교양이 없어 보입니다. 지성도 안 보입니다. 편견, 단순성 또 상당히 이분 발언이 과격합니다. 김문수 위원장이 이런 주장을 한다면은 이런 걸 전파하고 싶다면은 우파 운동권 노릇을 해야 합니다. 정치에 부족합니다. 이 나라 미래를 책임질 정치 지도자, 국가 지도자가 되는 건 그만둬야 합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박근혜 정권, 새누리당 정권 재집권을 가져오고 정권의 위기를 살릴 수 있을까요? 걱정이 됩니다. 아마 더 수렁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라는 건 당대 사람들의 삶을 고민한 결과 시대적 의제를 실천할
의지를 보여줘야 되고 시대의 정신을 대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이끌 비전을 제시하고 그걸 갖고 있어야 되고 그걸 또 평소에도 끊임없이 갖고 나가야 하며 또 그 생각들을 대중들에게 대학생을 만나도 대중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생들 앞에서 김문수 위원장이 정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그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독재와 부패 그리고 또 김문수 위원장은 이 나라를 과거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독재와 부패와 부정의 과거를 아름다운 과거라고 하면서 그걸 긍정하라고 강요하면서 이 나라를 어두운 시대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김문수 위원장이 새누리당 재집권에 도움이 될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